네, 24시간 돌아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제는 암호화폐가 대세다. 안녕하세요. 코인랩소디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승희. 장아주입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산뜻한 목요일 아침을 함께 하고 계신데, 목요일 아침인데 좀 피곤해 보이시는 이유가 또 간밤 네, 맞습니다. 금리 아주 결정 날이 아닌가. 많은 이슈들을 파악하느라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잘. 그래도 여전히 너무 빛이 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게 또 연준의 금리 결정 날이 있으면 네. 경제 방송국들은 언제나 늘 미국 타임과 함께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통 방송국 분들이 이렇게 또 피곤한 상태로 마주하는 것 같아요. 또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결정 날이 있었고 또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해 줬죠. 네.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부합하게 되면은 그래도 큰 변동성은 없게 지나가는 것 같고, 만약에 예상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면 또 요동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미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도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를 해 줬습니다. 좀 자세한 미증시는 또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네, 미증시는 간밤에 이제 연준 발표와 그리고 또 중동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나스닥만 홀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지수는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FOMC 결과 발표가 나왔지만 파월 의장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좀 불확실한 입장을 내놓았다는 의견 때문에 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모호한 상태로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좀 크게 올랐고요. 사실 중동 긴장으로 인해서 수혜를 봤던 에너지주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중동 전쟁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보류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 핵에 대한 포기를 하는지 이 부분을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뉴욕 증시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오늘 가장 화두인 FOMC 회의와 또 이번 주가 사실 슈퍼 위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요 국가들이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주요 국가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6월에 FOMC 회의가 시작이 됐고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이 정말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했죠. 음. 일단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을 했고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범위로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관세와 어떤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네. 물론 동결할 것이라는 입장이 좀 확실시가 됐지만 시장은 그래도 좀 혹시 계속 이렇게 좀 바라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금리 동결은 거의 100% 였지만 또 파월 의장이 연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시장은 또 여기서 나오는 점도표가 또 이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월 의장 연설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보면은 다양한 시작이지만 어제 또 good afternoon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럼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밈으로 매파적으로 좀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연준이 우리가 단순히 동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한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점도표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 점도표가 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두 차례 인하를 통해서 3.9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거는 확실시 됐지만 2026년과 또 2027년의 금리 인하 전망이 2회에서 1회로 축소가 됐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 마음에 안 드는 점도표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예상 인하폭을 1% 포인트로 축소시킨다라고 이렇게 네. 했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도표가 좀 수정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빠르고 연속적인 금리 인하는 제동에 걸렸다라는 식으로 좀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원들 19명 가운데 7명은 올해는 인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전망했는데 3월에 비해서 4명 정도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의견 차이가 이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하는 게 이 점도표 자체를 보시면 이번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만약에 저 중에서 한 명이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찍었으면은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한 번이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나오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금 우선시하는 게 물가와 고용 네, 지표인데 맞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금리 전망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고용 지표가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아 맞죠, 됐죠. 맞죠. 파월은 이 고용 시장 관련해서는 건강하다 그래도 음. 하지만 느린 수준의 어떤 냉각 상태는 확인된다라고 음. 했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살짝 소폭 네. 감소는 했지만 음. 여전히 이 노동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풀이를 계속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지금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리고 성장은 둔화가 되고 있는데 또 물가는 앞으로 물가 전망이 오히려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네. 또 파월이 또 어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지금 시장 자체가 물가 자체가 "관세 영향이 크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연준을 압박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길 바라고 그리고 이 파월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 또 물가를 쉽게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 대립하는 구도가 서로 한 명이 먼저 양보하지 않은 그런 구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관세에 대해서도 오늘 시장이 좀 보합권에 머물렀던 게 파월 의장의 음. 관세 발언 때문이거든요. 그쵸. 관세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발언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뭐 관세는 지금은 아직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여름에 돼서야 이 영향이 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입장만 좀 서술을 했고요. 실제로 상품 물가 측면에서 이 물가가 계속 좀 상승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개인용 전자기기라던가 컴퓨터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계속 감지되고 있거든요.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이 튀게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파우로 의장은 이에 대해서 경제와 소비 심리는 매우 낮지만 더디게 회복 중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니까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3번 정도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2번으로 네, 하향 축소됐죠. 조정되고 또 이제 어쩌면 앞으로 또 나오는 그런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더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이 안에서 지금 관세 이슈와 또 중동 전쟁 그리고 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고 지켜보면서 또 9 월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연준이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또 이번 회의에서 이제 연준이 발표한 경제 전망도 좀 주목할 만한 사항인데 미국 GDP 성장률은 1.7에서 1.4로 하향이 조정됐고요. 또 인플레이션 전망은 2.7에서 3.0으로 좀 상승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은 둔화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는 음. 괜히 이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된 거죠. 또 이 회의 성명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금리 정책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 전방에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금리 압박을 넣고 있지만 어쨌거나 이 정치적인 압력에 휩쓸리기보다는 경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FOMC가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을 명확하게 제시한 회의였고요. 신중한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고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들이 연준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시장 반응이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절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하락했고 주식 시장도 이 방향성이 크게 튀지는 못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뭐 연준의 그런 매파적인 스탠스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과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네. 연준은 과거처럼 시장에 좀 일방적인 충격을 주는 그런 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신뢰가 조금은 더 형성된 모습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연준의 앞으로 스탠스라든지 특히나 지금 연준이 물가가 제일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요동치고 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많은 대다수의 그런 남미 쪽에 있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이제 있는데 이민 정책이 실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고용 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올 거다라는 시장의 전망 또한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또 매크로 경제 지표를 꾸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매크로 경제 지표를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전만 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어. 뭐 CPI라든지 실제로 뭐 롱숏을 하는 선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점점 이 미증시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차트만 보시는 분, 뭐 이슈만 보시는 분 아니면 뭐 굉장히 뭐 그렇게 펀더멘탈만 보시는 분이 계셨다면 요새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다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정말. 맞아요. 사실 정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반인플레이션과 오. 연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굉장히 독립적인 개체였다고 한다면 요새는 이슈도 봐야 하고 차트도 봐야 하고 펀더멘털도 봐야 하고 미증시에서 나오는 매크로 경제 지표까지 정말 꼭 보셔야 합니다. 자, 네. 그다음에 또 슈퍼 위크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일단 요즘 주요 국가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결정을 내고 있는데 미국 외에도 정치를 이 금리 정책을 발표한 그리고 발표할 두 국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은행은 지난 6월 17일 통화 정책 회의를 열었고요. 기준금리는 3회 연속 0.5%를 동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업이나 가계의 어떤 소비나 투자도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라고 좀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메다 총리는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은 방어하되 완만하게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시장도 이를 비교적으로 안정적으로 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정책에 그치지 않고요. 시장은 그 이상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일본이 장기 국채 매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좀 밝혔거든요. 사실 일본은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90 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 계속 시달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도 금리를 못 올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어쨌든 올해 3 월에 또 0.1% 올리게 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야 조금씩 경제 부양을 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네. 그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단기 금리만 낮추고 뭐 음. 이랬는데요. 사실 부양을 더 하기 위해서 장기 금리 즉 10 년물 국채 수익률까지 낮추기 위해서 사실 국채를 대량 매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절반 정도 줄이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CPI가 3% 이상을 계속 웃돌고 있고 물가 또한 계속 목표 수치를 웃도는 수준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긴축을 하면서 좀 음. 정상화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결국 일본은 이제 서서히 좀 제로 금리 시대의 탈출을 시도하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번에 또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올리긴 하겠지만 시장이 정말 놀라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로 금리에서 탈출을 하면서 일본이 엔화가 사실 많이 작년에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 여행을 한번 꼭 가고 싶었는데 그때 못 가고. 저는 그 타이밍에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잘 갔다 오셨구나. 요새는 못 네. 가시죠? 요새는 많이 못 가죠. 사실 엔화도 한동안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지금은 네. 소폭 하락했지만. 네. 어쨌거나 일본은 제로 금리 시대에서 계속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일본에 대한 금리 정책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책 발표를 할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국도 이제 사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음. 경기 둔화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소비도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만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미 사실 지난달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 주에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성장률 부양과 또 시장 안정에 신경 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동결할 거다. 이렇게 좀 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슈퍼 위크주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입장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공통점으로 세 국가 모두 변곡점에 있다라고 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세 나라에 많이 영향을 받는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예상이긴 하지만 중국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은 다음 달에 펼쳐질 이제 한흥 통화 정책에도 음.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동결 릴레이가 계속 펼치게 되면은 뭐 한국도 사실 부동산 리스크와 가계부채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늦추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든지, 그리고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좀 탈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중국은 환율 안정이 또 우선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또 금요일 이후에 나오는 시장의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